안녕하십니까. 진격의 촛불 삼총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이 촛불행동 TV 스튜디오 옮긴 곳에서 처음 이렇게 합니다. 어떤가요? 아 정말 겨울 내내 그 옛날에 내복 하나로 지냈잖아요. 봄 되자 목욕을 탁 하고 내복을 벗어버리고 새 내복을 입은 기분입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예. 또 뭐 어떻습니까? 합정동도 좋았지만 예. 안국동은 역시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아, 있어서 예. 이 촛불행동 TV가 바라는 바다 제대로 둥질 틀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굉장히 그 스튜디오가 밝고 또 훨씬 편안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이렇게 옷차림을 보시면 똑같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촛불 삼총사의 유니폼이 오늘 이제 좀 안에 밝은 것을 좀 받쳐 입고 오자 그랬는데 뭐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고 우리가 평생 엄마 말도 안 듣고 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예, 그 우리 세대에게는 이제 본능적으로 말을 안 이 듣는 가죽 옷을 딱 입고 나오는 걸 하면 떠오르는 배우들이 셋이 있습니다. 예, 다 아시죠? 말론 브란도, 말론 브란도,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야 누구 할래 그랬더니 다들 제임스 딘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임스 딘은 하는데 이 광명 고문이 딱 채갔습니다. 자기가 제임스 딘이래요. 존 트라볼타는 아무도 안 한대요. 말론 브란도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존 트라볼타 하기로 했습니다. 존 트라볼트라고 이게 전기가 그냥 확 솟아오르는 electrifying 맞아. bolt. 예. 그래서 존 트라볼트라고. 근데 존 트라볼타는 현존하는 배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입고 좀 더 젊은 분위기로 좀 해보려고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임스 딘이라는 건 눈을 붓떠야 될 것 같고 이게 밑으로 되지 않게끔 신경이 쓰이네. 큰일 났네. 신경 썼어야지. 예, 정말 대배우죠. 젊은 나이에 그럼요. 세상 떴지만 그 한 장의 포스터, 그 네. 영화 포스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눈빛, 그렇죠. 그 담배.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맞아요. 저희들을 그렇게 좀 봐주십사.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자, 지난주에 우리 박재동 화백이 큰일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전. 예. 한번 박수 한번. 그 정말 그 컵 잠깐 너무, 보여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놀라웠잖아요. 박지동의 이것저것 전시회 이걸 좀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티커 그래서, 붙인 거죠. 네. 성과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했고 그럼요. 박지동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들 이것저것 네, 그리고 개인사 그 제목대로 몇십 년의 개인사가 담겨져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모두 다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최근까지 작품을 쭉 하면서 저는 뭐 그게 70년이에요. 60 맞아. 8년이야 60년. 유화를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저것 또 뭐 내가 이런 데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네. 우리 후배들이 정말 전시를 그래요. 참 이쁘게 참 활기차게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작품들을 조금씩 한 번 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소개를 하면 영광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나만 보태면 우리 박화백 그림 중에 본인이 절대로 시장에 안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어려서 그린 것들. 아, 그 놀랍죠. 재생이 안 예. 되고 그렇죠. 예. 그건 본인이 끝까지 소장하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우리 손바닥 아트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꼭 유화 작품이 아니더라도 손바닥 아트 하나하나도 작품이고요. 또 정치 만평 하나하나 특히 뭐 한겨레 시절의 정치 만평이라든가 경기 신문 시절의 만평 또 요즘 그리고 있는 우리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그려주는 이 조금 이따 보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뭐 한꺼번에 7개를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네. 학교 보겠습니다. 때부터 벼락치기. 네. 자, 그럼 많이 관심 갖고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온라인 박재동 미술관 이런 것도 운영할 생각인데 정말 하나씩 이렇게 맞아요. 소장하면 그렇게 너무 좋고. 네. 너무 오랫동안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림 네. 예술 작품들 하나밖에 없는 건 작품
여러 개 찍어내는 건 제품 뭐 이렇게 구별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 정말 가지면 저도 집에 다커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몇 개 할 거고요. 근데 네. 너무 마음에 좋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따금 이렇게 여기서도 좀 소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 좋죠. 지난주의 촛불은 문화재로 됐습니다. 장면들 좀 쭉쭉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추운 날씨도 많이들 모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문화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들 주제가 다 윤석열 깜빵에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됐고요. 오신 분들도 참 아주 열띠게 반응을 보이셨고 참 멋진 시민들이 참 많아요. 네. 추웠는데 포스가 딱 있죠. 네. 이렇게 참 모자들이 아주 예쁘게 쓰고. 누구야? 이 시민도 아주 굉장히 저 신이 어디서 본 듯한. 네, 이 시민은 또 이제 평소에는 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열심히 그림도 촛불 현장을 그리는 기록자입니다. 박재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주 만납니다. 증언과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네, 윤명희 이호 허백 작가와 함께 그죠? 김한석 선생 부부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시민들과 같이 또 전현희 국가 그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이만열 선생님 저렇게 보면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김현 선생님 또 박춘구 선생님 이렇게 등등 오시는데 이만열 선생님이 80이 이제 훨씬 넘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인데도 저렇게 노구를 이끌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오혁 우리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한테 전수로 탄핵에 대한 의지, 탄핵 사유에 대한 질문지를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보냈는데 답변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탄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정치는 단 4명이라는 것. 이게 참 현재의 국회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는 또 나중에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나? 알 수가 없네. 그리고 탄핵으로 싸우자 이렇게 네. 그 윤석열 탄핵 지금 당장 한다 이런 의지들 뿜어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탄핵 자체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해야 되는 당위로 당연히 인식하는데 이제 지금 당장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200석이 안 된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현실의 계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요. 네. 이게 결국은 12월 말 1월 말까지 이제 선거 채비가 완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숱한 무리수들이 두 개 이제 나올 거거든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숱한 분열 요인들이 생기고 이제 그때 물어보면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준비를 거는 쭉 어쩔 수 해나가는 없는 거죠. 거고, 네. 그러니까 준비가 늘 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주 맞아요. 네.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네. 그렇지 않고 4사람밖에 안 했다. 뭐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팩트인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시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음. 먼저 눕는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있죠. 신조 시 있죠? 강은규 씨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광화문 촛불에도 그 예술가들이 거기에 깜빵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집어넣잖아요. 제1차 촛불혁명 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4명 얘기를 했는데 큰 의미라기보다도요. 그런 국회에서 그래도 4명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탄핵 발의 자체로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국의 근데 그게 담론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도 그게 탄핵이 이래요. 사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 3일밖에 안 주어져서 그래서 그 안에 다이나믹스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쌓이고 있거든. 지금 근데 사유들이 거기 이제 쌓이고 또 하나 있고 이제 하나 힘들도 예.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그렇죠. 얘기를 해서 환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공수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전국 변화의 도화선이다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자꾸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저러 이 숭례문과 관련해서 사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보기가 참 좋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행진도 하고 마무리 발언을 지난번에는 제가 했고요. 아주 좋아요. 예, 68차 촛불 집회는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7차 촛불 대행진이 토요일 날 했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죠. 그날에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잠깐 우리 볼까요? 촛불행동 전국 지역 지부 대표 수련회를 했는데 전국 지역 지부 대표들에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저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이 총선 국면에 우리는 뭘 할 건가에 대한 총선 정치행동 방침을 정하는 그래서 전 회원들이 다 토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촛불행동 100년간의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우리 역사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이 청산과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총선은 선거주의에 빠져서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주제는 다 사라지고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하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선은 촛불항쟁 선도하는 총선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촛불행동이 어떤 정치 방침을 정할 거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개혁 의제가 사실 지금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명 교문이 또 좀 이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개정 논의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 총선을 개혁 총선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 국힘당은 엑스포 검찰 탄핵 등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 상당히 지금 자중질환의 상태도 있어요. 혁신위가 뭐 전혀 가동을 하지 못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내부에서 반발도 큰 것 같고 혁신위로 뭘 하겠다는데 말이 혁신인데 사실은 국힘의 기존 질서를 좀 재설계를 해서 검사 출신들도 공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단식 투쟁, 보궐선거 이후 등등해서 종합적인 전투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새로운 정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 국면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어떤 이 정세에 대한 진단이 있습니다. 4월에 총선이죠. 총선 선거는 4월이지만은 그러나 한 4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이 4개월을 탄핵 중국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개혁 총선을 해서 정치혁명의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정세 인식을 같이 나누고 있는가? 왜냐하면 촛불행동에는 다양한 정치 소속이 있어요. 당도 다 다르고요. 또 소속 당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입장도 좀 다를 수가 있죠. 정치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분열주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통합적인 위력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험대가 이번 토론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하고 싶어도 영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3가지 정도의 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표가 안 되면 폐기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이 토론을 기대하고 있고요. 안은 딱 3가지예요. 지진 악순환도 할 건가? 또는 촛불행동이 후보를 지역에서 낼 건가? 아니면 비례정당을 창당할 건가? 이런 토론인데 제1안은 뭐 제일 쉬운 거죠. 많이들 해왔던 거니까. 낙선운동, 지지운동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극소수의 지역구의 촛불행동 소속으로 후보를 출마시킬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정세 일종의 긴장도 조성할 수 있는 기존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도 있을 테니까 또 이런 고민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개하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비례정당은 이제 47석이 비례정당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해보겠는가? 만약에 연동형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전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또 하나의 약점은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되면 시작도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한 달 이상 하고 여기에 대해서 60% 이상으로 선택받은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폐기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이 라인 채택되면 2, 3안들은 폐기하고 진악선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자를 내놓는 것은 이러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진학선 운동 비례정당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비례정당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이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찬반 토론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되리라 봐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논의가 이 과정에서 촛불운동 회원들의 정치 의식 또 수준 이런 것을 상당히 높여주지 않겠는가 또 이런 정치 조직화의 과정에 의미도 갖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아주 놀라운 수준으로 했어요. 조별 토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전체 토론을 한 2시간여 했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분들이 이제 이 수련회에서는 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찬반 토론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회원들의 토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토론을 공정하고 의미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그 수련회의 핵심이었어요. 네, 일단 자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박재동 고문이 현장 스케치도 쭉 하고 계속 쭉 계셨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민족 역사상 좀 크게 나오는 사실 우리 동학 때 집강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활발한 토론을 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이야기하다 보면 좀 걸기적거려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얽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 4,000년, 5,000년에 그동안에 그 뭔가가 성숙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라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 내부에서 뭐 남한 내부에서 이 정도의 실천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기획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인 그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저는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뭐 법안을 만들어내고 또 토론하겠지만 진정한 이 역사의 노정에서는 국회보다 의회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강력하다는 생각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다. 지금 우리 민족적인 실체가 바로 여기 있다. 모두 희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량이다. 우리 민족의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진정으로 토론해 가는 그 성소 같은 장소였어요. 맞아요. 그 직접 민주주의 토대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힘이 열정이 느껴졌죠. 이런 열정과 이런 실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 모이겠습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속으로는 약간씩 좀 걱정도 했어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주장을 해서 좀 어긋나게 만들고 이 소중한 기회를. 그런데도 우리 역시 시민들은 현명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잘 하면서도 그것이 전체 흐름을 깨거나 그 조화로움을 파괴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 네. 그 모델대로 이제 지역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게 했고 하나 이제 또 오해가 없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 2, 4만 중에 4만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내용이니까. 근데 촛불행동이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촛불행동이 의회에 파기라는 정치 역량으로서 촛불행동의 산하 속에서 이걸 지휘하는 또 지휘를 받는 그런 비례정당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치 토론이 사실은 교육의 과정에서 충분히 성숙해져야만 또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 정치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광노현 고문께서 계속해서 주장도 해왔고 실천적인 그러한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할 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짚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간단히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어디서나 우리 네. 이제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많이 학습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학습과 자료를 접한다. 또 비슷한 정도의 논쟁과 토론을 끊임없이 접했다라고 하면 아마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가 뭐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또 다 자기 삶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상당한 식견이 있지만 그렇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 집단하고는 다른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이 결합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일반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DJ식으로 얘기하면 그 서생의 문제 의식만 지배하지 않고 또 상인의 이해타산만 지배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결합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자로서 일반 시민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토론의 특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비슷한 일이 굉장히 적극적인 시민들이고 정보와 자료를 많이 접한 시민들이잖아요. 특히 행동 일선에도 끊임없이 본인들의 주말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나선 거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지만 사실은 막상 만나서 보면 정말 보드러운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게 진짜 참 좋은 분들이라 토론하는 걸 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 이권이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권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옳은 그래요. 것을 하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이로운 게 아니라 네. 옳은 거를 그러니까 싸우지. 찾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네. 싸우는 이유는 있죠. 매우 중요한 지적이에요. 싸움하는 건데도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중하니까 서로 네, 그런 동료 이제- 시민에 대한 존중이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설 같은 거 할 때 국민 여러분 이러지만 이제 my fellow citizens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동료 시민 여러분. 네. 이것이 공화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 낯설지만 나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법 우회적 공동체, 우회적 관계 그렇죠.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공유하는 우회적 거죠. 관계를 느끼는 네. 거거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것이 작동한다. 저도 그런 느낌이 늘 들어요. 네. 실제로 촛불 현장에 가서 맞습니다. 그 발언하시는 일반 네. 시민들 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와 또 공간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서 반성하고 또 그다음 또 그 진전된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러한 기회다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토론을 할 텐데 그 세 번째 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실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선택되면 세 번째는 선거법에 좌우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번에 이것을 토론하고 결정 지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논의이고요. 이제 비례 연동과 병립형에 일단 빨리 얘기해 보자면은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소수정당에게 기회가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연합 정치가 가능한 토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지역구가 튼튼한 쪽에서는 비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만일 수 있는 거죠. 또 병립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연합 정치는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토대가 약한 소수정당은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는 정치 진입에 그런 겁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 문제가 있다. 지난번도 경험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큰 논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민들레의 우리 광명 고문이 중요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설명 들어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이 논리나 법적 근거를 뛰어넘어서 중앙선관위가 가져야 될 책임 아주 직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고. 근데 위성정당 맞아, 저러고 있는 뭐 거야. 선관위한테 뭐 우리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땀만 흘려. 네, 또 하나 문제는 이 선관위 이 총장 판사 출신, 그리고 이제 윤석열과 대학 동기가 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도대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죠. 이제 이 위성정당은 사실 위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공수가 서로 엇갈린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냥 수행해버린 그러한 현실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또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정당 얘기할 때 전제할 게 있어요. 하나는 이거 국힘당이 깬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 책임이에요. 할 수 없어서 민주당은 방어적으로 했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동형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무력화했다는 말이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법을 무력화했다는 거는 내란입니다, 사실은. 그 법을 뭐 할 이유가 없는 그 법이라는 게 법을 전체가 부정. 그리고 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법을 바꿔야지.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그거를 그런 방법 말고 꼼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꼼수라는 게 사실은 불법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부당이득을 노리는 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죠? 법이 금하는 부당이득. 근데 그게 중요하지. 법이 금하는 부당이득을 노리고 위성정당이라는 위장창당 행위를 한 거거든. 불법이죠. 근데 그거를 당시에 선관위가 받아준 거예요. 정당 등록증을 내줬어. 그렇죠. 네. 그때 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요.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위장 폐업, 위장 결혼 별게 다 있죠. 위장이. 그렇죠. 네.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당이득을 노리고, 법이 금하는 부당이득을 노리고 정당한 법 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혼도 정당한 법 형식이요, 폐업도 법 형식이고, 전입도 그죠. 이사 갈 자유가 그렇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불법 목적을 갖고 정당한 법 형식을 악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요. 만약에 위성정당을 정당하다고 하려면 위성정당은 위장창당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위장이혼의 자유가 없죠. 위장이혼을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위장이혼할 자유는 없거든.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 위장인데. 그러니까 위장 창당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 이혼은 몰래 합니다. 위장 전입도 몰래 해요. 당국 그렇죠. 몰래 네. 한다고. 그래야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어. 위성정당은 아니죠. 공개적으로 하는 근데 거죠. 위성정당은 부당이득을 얻으려면 지지자들의 표심을 돌려놔야 돼. 그러니까 공개해야 돼.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공공연한 위장이혼, 나 위장이혼 할 거예요 라고 다니는 사람을 이혼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나 니네들이 연동형하면 나 위장 창당할 거야. 위성정당 만들 거야.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실행을 하거든.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세요. 정당이 맞네요. 정당증 줘. 말이 됩니까 안 이게? 되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그 얘기거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자체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아까 저 봐요. 선관위가 위성선관위. 위성정당 등록을 거부해 버리면요.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는 거부하겠다라고
방침을 공표하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위성정당 저게 논란이. 방침을 표명할 것도 없이 원래 기능이죠. 그렇지. 네. 말이 안 되지. 기능이죠. 왜냐면 저 진짜 네. 정당이 아니잖아. 저건 가짜잖아. 그렇죠. 네. 떴다방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떴다방. 네. 잠깐 총선 때만 딱 떴다방에서 금지된 비례의석을 먹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합당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그냥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봐요. 지금 위성정당의 등록을 거부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회의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애써서 법을 만들었고 이게 법 만들어봐야 60일 신속 처리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월 말이나 돼야 되거든. 2월 중순 뭐 이렇게 되면 통과한 다음에도 윤석열이 15일 끌다가 딱 그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국힘당은 위성정당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위성정당 방지법 안 만들면 윤석열이 거부권도 행사 못하고 그러면 위성정당을 국힘당도 못 만들게 실효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예. 그냥 선관위가 정당 예, 가짜 등록을 정당은- 가부할 게 아니라 그렇죠. 가짜 정당이다라고만 밝히면 그렇죠. 되잖아. 네, 위장 그런 창당이라고. 이거는 눈 뜨고서 내가 오죽하면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그렇죠. 있었잖아. 예. 중앙선관위가 세상에 쪼다지 어떻게 눈 뜬 채로 가짜 정당한테 등록증을 내주고 이 소란을 벌리냐고. 이건 불법을 민주적 기본 스스로 질서가 저지르는 그렇지. 거죠. 민주적 기본 질서 네. 개판이고 위장 창당에 합법증을 준다는 건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하는 행위에 공범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혁 소수 정당이 개혁 진보적으로 연합하겠다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선거령 가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위성은 아니잖아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정당이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표를 더 붙이려고 하는 작전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동형이 싫다는 건데 네. 연동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당 득표율이 30%야. 네. 그러면 종전에는 병립형이라는 건 50석만 비례의석이란 말이에요. 47석. 50석을 47석. 합시다. 네. 50석으로 해 계산하기 쉽게 좋게. 얘기하면. 네. 그럼 50석 곱하기 30%에서 15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동형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정당 득표율을 300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준연동형이 됐다는 거는 정당 득표율을 150석에 적용하는 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정당 득표율이 30%면 연동형 아래서는 300석 곱하기 30석 해서 90석만 가져야 돼.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10%를 정당 득표 지지율이랬죠. 정당 득표율 10%다 그러면 30석을 가져야 되고 20%면 60석, 30%면 40석, 이제 90석, 40%면 120석, 50%를 정당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그럼 150석. 150석이죠. 네. 60석을 하면 180석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봐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34%밖에 못 올렸어요. 정당 득표율을. 네. 그 열린민주당이 5.4%를 가져가서 그래. 자매정당이. 그러지 않으면 40%였겠죠. 그럼 40%로 쳐줘도 300 곱하기 40%는 120석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163석을 싹쓸이를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3석을 이미 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그렇죠. 비례하는 의석보다 더 초과했잖아. 그 채울 필요가 없는 게 비례로.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지 원칙이. 네. 연동의 원칙은 정당 득표율은 비례 의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충분히 이제 자신의 지지율로서 자리를 획득했던을 네. 더 얻었지. 더. 그렇죠. 원래 네. 독일에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가 40%밖에 정당 득표율이 없는데 왜 160석을 먹니?
그러면 의원 정수를 늘려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300석이 아니라 400석에 40%는 160석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네. 400석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잖아. 160석.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안 네. 했잖아. 그래서 이 얘기만 할게. 자, 거대 양당은 특히 제1당이 이제 이런 현상을 봉착하는데 싹쓸이 할수록 이런 현상이 그런 나거든.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여러분, 이 연동형인데 우리가 50% 초과 의석을 100% 그대로 인정해 주는 덕분에 우리 정당 득표율은 40% 50%밖에 안 되는데 의석은 150석, 180석을 얻었습니다. 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군소정당 여러분은 준연동형 아래서 10%면 30석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15석밖에 안 주게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힘이 거죠. 미약하여 여러분들 힘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젖을 많이 먹고 힘내세요.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우리 정당 투표의 한 표는 1점 몇 석을 얻은 몇 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표는 1표 이퀄 0.5표 가치밖에 그렇게밖에 안 인정을 안 되는 해서 거죠. 네. 이 극심한 불공평 한 건 우리가 참 알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말이라도 이래야 맞는 거지.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답이야. 고쳐서 그렇죠. 비례의석을 네. 늘려주고 의원 정수를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체 틀을 탁 트면 사실은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아니 못하는 그렇게 거죠. 되면 네. 위성정당을 만들라고 우리가 구슬해도 못 만들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초과 없고. 의석이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초과 이유가 의석이 안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못 만들어져. 이유가 그렇지. 없고, 그럴 그렇게 필요가 없고. 네. 그래서 들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분들이 지금 계산, 충분히 네.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딱 들으면 이제 보통은 이게 뭐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는 핵심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버리게 되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서 양대 정당의 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양당제죠. 네. 그리고 연동형이면 일단 거기에 균열을 내고 그리고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징검다리가 놓여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비례에 대한 이 수도 달리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럼. 전체의 의원수도 달리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 자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가지 꼭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 아마 촛불 시민들조차도 네.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게임의 룰이잖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정하는 게 옳지 않아? 특히 주전수 선수를 빼고 여야가 있는데 국힘당, 민주당 최소한도 두 거대 양당은 들어가야지. 근데 지난번 선거법은 국힘이 빠졌잖아. 국힘이 안 들어왔잖아. 보이콧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위성정당으로 복수하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하는 게 옳잖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네. 여야 합의하는 게 옳잖아 하는데 이거만큼 틀린 그렇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봐요. 그건 담합이죠, 사실은. 그건 담합이지. 거대 양당 담합 조장법이고 네. 보장법이지. 담합 보장법인데 네. 왜냐하면요. 선거법은 주권자 국민,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 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지역구를 나누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는 게임의 법칙을 국민 주권자가 정해야 되는 그렇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대리인이 결정하고 있잖아. 네, 그런 거죠. 국회가. 네. 그러니까 원천무효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충돌 사안에서 자기 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의 셀프 입법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네. 셀프 입법이라는 건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 이해관계가 그냥 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국회의원의 셀프 입법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정치관계법이 그래. 봉급을 정하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정치관계법 다. 그다음에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는 원외위원장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무슨 정치 후원금을 못 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도 받으면 그냥 네, 깜빵에 그렇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치 개혁 전반에 걸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그 정치 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공적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내용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같이 토의하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이러한 수순이 되어야만 이것이 이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 토대 위에 제도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네. 직접 민주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네.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미니 집단, 미니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시민의회라고 그래요. 추첨의회.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면 그게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객관적인 지렛대가 생기는 거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죠. 그렇죠. 대의제의 한계나 기득권화를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지렛대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검사나 판사에 대한 선거를 하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게 직접 민주주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는 정치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인데 안 하고 있다는 근데 거. 사실은요. 이제 아까 우리 김민웅 상임 대표께서 그런 말 했잖아. 이게 개혁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이 정권 출범하고서 만 2년이 넘어서 이제 만 2년 직전에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 선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선거의 속성은 쟤들 잘못한 걸 심판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개혁 아젠다가 통할 수가 없는 성격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 아젠다를 내놓았을 때 그렇게 해야죠. 민심한테 호소할 수 있는 개혁 아젠다는 정말 양당제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 대선 경쟁에만 매몰돼 있고 시대적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 돌보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 그 정당한 요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셀프 입법, 자기 대리 입법들을 거부하고 시민의회법을 만들어서 시민의회가 이런 이해충돌 사안에서는 언제나 시민들의 요구로 맞습니다. 예. 개최되게 만들고 그 네. 결과를 정당이 최대한 네. 존중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렇죠. 지금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정치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 총선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촛불행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깃발을 들면 좋은데 네. 이거를 나는 사실 촛불 행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이제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계획 의제를 내놓고 또 그런 계획 의제가 우리 촛불 집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이런 데서 네. 울려 퍼져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개혁 총선, 개혁 정치, 정치 혁명 이뤄내야 되겠죠. 안 돼. 예. 이게 이동관 탄핵했더니 그냥 주랭랑 쳐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이게 기능 자체도 방통위도 되게 웃기잖아요. 합의제인데 둘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관이 날아가니까는 그 다음에는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방통위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되겠다는데. 저 방송법에 네. 보면 보나마나 방통위원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송 관련- 자격 그렇죠. 요건에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말이 안 근데 되는 거죠. 저 네. 분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만 하다가 그렇죠. 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나 저 임명 이거 뭐 저 민주당이 이걸 놔둘 수가 없지. 이제 청문회도 그렇죠. 할 네. 거니까 네. 저거 뭐 10번이라도 떨어뜨려야지.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10번이라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지.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 네. 근데 저걸로 그런 또 과정에서 점수를 착실히 따고 네. 있는 거지. 네. 자, 지 그다음에 무덤을 파는 거지. 이 검사 탄핵도 했어요.
근데 헌재 판결이 남긴 했지만은 뭐 거의 반이나 뭐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건데 결국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만평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다 이동관, 그다음에 손준성, 이정석 마지막에 쭉 가지만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다다다다다.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거죠. 너무 자, 좋은 한마디 말씀. 그래. 아니 뭐 보는 바와 같이 예. 지금 뭐 나라는 아까 옛날에 그 군사정권 때 뭐 모든 그 직책들 군인들이 맡았던 거하고 같이 좀 되풀이 되는데 여기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엄청나게 지금 큰 거고 또 지금 하나씩 지금 탄핵을 해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저는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도미노로 간다고 봐요. 네. 그럼요. 사실 탄핵을 과거에는 탄핵 대상은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국민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 탄핵이 근데 공화당 체제에서 들어온 것 같이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탄핵 권한을 갖고 있는 사관부, 판관이 상하원이 아예 있었죠.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비리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 관료들을 내칠 수 있는 그게 정치에서 일상적 행위였어요. 예. 임금 빼놓고 다 탄핵할 그렇죠. 수 있었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거 같아. 이 지금 저 손준성이 이정섭이가 다 어떤 인간들이냐 하면 윤석열이를 정점으로 하는 검찰 하나에 검찰 하나의 행동 대장들이에요, 쟤들이. 네. 그 서울의 봄으로 치면 뭐 바퀴도 제2 하나회. 하나회 서울의 봄.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저 제2 이 현실에서도 하나의 특전사, 줬던 것이고. 예. 특전사 여단장으로 나오는 바퀴도 같은 사람이지. 그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친다는 거는 사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진짜로 검찰 그 명령 체계를 이제 균열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저것이 갖고 있는 경고 메시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 저렇게 되면은 야, 이동관 도망가는 거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인생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저 보스가 막아줄 수가 없잖아. 탄핵은 뭐 아야 소리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거기서 결정되어 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 위력을 이번에 민주당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거 저 탄핵 과정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 후폭풍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누가 그러니까요. 손종성이와 이정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들이 총 무슨 벌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표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뜨거워지. 지금 무섭지. 네. 걔들도 지금 떨고 있어? 나 떨고 있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저거를 할 어디 때, 뭐 반발이 있어? 맞습니다. 어디 저걸 할 있어? 때마다 역풍 뭐 이렇게 늘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역풍이라는 게 역결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역결집을 압도하는 민심이 이미 존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4명을 찍었거든. 그렇죠. 그 4명도 못 한 거야, 솔직히. 둘 한 거야. 근데 이제 4명 후속 하면은 조치를 또 이번 해보니까 해야지. 해볼 만하네. 되거든? 이제 그렇지. 후속을 해야지. 해보겠다는 해야지. 의지를 해야지. 보인 건데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이거는 너댓 명 더 줘줘야 돼요. 이 자리에 이 손에 이 줄을 잡고 있다가는 자기 인생은 볼장 다 보는 거구나. 역사책에 나와. 네. 악명의 정당 그럼요. 있잖아. 불명의 법조인 전당에 딱 탄핵소추 당한 아니, 그- 사람 이게 정사로 나와. 정사로. 그 실제로 또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변호사로. 직장 전환도 안 돼. 그렇지. 공직도 못 하고. 파면되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변호사 등록도 상당 기간 못 하게 돼. 당연히 돼 있지. 공직도 못 하는 것이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 저런 이 처벌이 되는 거죠. 파면하고. 네. 그리고 파면하면 진짜 아닌 말로 연금도 안 나와. 네. 저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그 탄핵의 위력을 경험을 해야 이게 죄를 짓고도 처벌도 안 받고 파면도 안 당하고 자리 보장도 되고 그러면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엑스포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29표, 거의 6천억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표당 이 180억 쓰셨네. 거의 200억씩 한 거죠. 세상에. 근데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뇌물 뿌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엑스포의 명예도 훼손하고 외교 관계도 저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근데 저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외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뭐 대한민국의 제1영업사원이라 했는데 우리 해고지 해고. 자존심 해고감이야. 엄청난 돈을 저기 헛방을 날린 것이고 그 다음에 53억을 들여서 만든 홍보 영상을 보니까 아 정말 처참해요. 내용이. 아니 돈도 돈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뒤집는다, 우리가 뭐 다 근접했다, 막 네. 헛방송을 했잖아요. 국민들 네. 현혹시키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120몇 표하고 29표가 박빙이라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박빙이 원래 그런 뜻이. 아참 박빙이라는 게 이제 국어 사전 새로 써 이제. 저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전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하고 있고 그 엑스포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참 아주 기가 막힌 잼버리서부터 그 만평이 나왔습니다. 잼버리에서 한 방 맞고 보궐선거에서 좀 더 세게 맞고 부산 엑스포에서 완전히 저건 거의 케어네. 자, 저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그래놓고도 걱정이네. 안 일어나드세요. 지난번에는 네. 목을 띄었다가 꼬매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번에 거는 이거 목을 딴 거는 아니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세워줄 수도 없고. 이제 만평 대략 자체로 난감이네, 진짜. 만평 자체로 보면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저건 진짜. 정말 만평 훌륭해요. 진짜 보는 순간 이야, 너무 어떻게 기분 저렇게. 좋았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전번에 이게 뭐 좀 장애인을 그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 강서 선거에서 졌을 때 발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틀하고 이제 휘청했지. 휘청휘청하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근데 이번에 엑스포 하면서 하나 마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참 휠체어를 그리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통쾌할 것 같아서. 통쾌하네. 진짜 통쾌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그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렇지, 젖은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저런데도 이러고 있잖아. 장관해서 나가라 그러는데 국정쇄신이 아니고 총선으로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합니다만 잘 안 될 거예요. 누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하고 또 누가 있어? 기재부 장관 그 추경호, 그다음에 그 보훈처 장관 박민식.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정된 6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정되기 전에 그 나머지 세 장관이 누군지 사람들 기억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른바 법카 수사라고 해서 경기도 지사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 문제를 왜 나한테 가져오냐. 그렇지. 나는 새 도지사인데 이건 정말 무도하다. 또 뭐 PC도 다 새로 한 거고 네. 그 직원들도 다 새로 그 저게 뽑은 뭐가 안 직원인데. 나오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컴퓨터 다 새로 이거 한 건데. 근데 와서 뒤져서 뭘 하는 건가. 저거 보면은 위에서 막 이른바 조인트가 까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 왜? 빨리 뭐라도 내놔. 그걸 그랬네. 좀 뭐라도 내놔. 그랬더니 쫙 풀어가지고. 조인트 까면은 무섭다. 아니 나는 저걸 보는데 딱 우리가 윤석열 검찰이 하고서 다 쥐잖아. 그랬더니 우리 곧 먼저 배에서 내릴 거야. 왜 물이 차고 배가 빠질 것 같으면 쥐들이 먼저 하산하잖아. 그 먼저 위기 징후를 느끼고 자들이 지금 다 그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지금 탄핵 그런 거죠. 두드리 당하지. 뭐 지금 말빨이 서겠는 거. 저 만평을 보면은 저기 컴퓨터를 쥐가 뜯어 먹었잖아요. 쥐가 뜯어 먹어도 나올 게 없어. 참. 이제 나중에는 쟤들이 전부 직원이 되는 거야. 경기도청 직원. 서류 다 떼주고. 정말 쥐를 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아이고, 이 양반 왜 나와? 뭐 아이고,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데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제3세력에 공감한다.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한 것 같죠? 엄중. 그래서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수박.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전 당대표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를 한 장본인이고 또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윤석열 체제에 대한 공격과 비판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참 이재명 이상하죠. 당대표만 공격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거의 대통령이 입 앞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 네. 드물면 되는 순간에 빠져나갔던 것이 지금도 그 가슴 깊이 한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하고의 싸움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내가 저 양반 인터뷰를 하나 읽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의 맹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조직인 합디다. 솔직히. 그래요? 나도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 시절에 180석 국무총리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두 법무부 장관의 순환 시대였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리고 그두 윤석열의 법무장관을 망동. 지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책임감을 정말 느껴야 되거든. 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내각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삐그덕거리고 경우 없이 굴면 힘을 어디다 거기에 실어줘야 대해서 되는지가 뭐 그렇죠. 분명한 거죠. 네. 그거를 여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안 한 거죠. 그리고 힘을 정확하게 실어줄 때를 알아야 되고. 근데 둘 다 안 했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야죠. 정말 잘못했다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현재의 윤석열 그뭐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는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 주요한 발언의 무게는 거기에 있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바로 이 이낙연 전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 크게 꺼냈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에 대한 혐의가 안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는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하고 탁 치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 이런 거 들은 건 다 좋은데 너희 저기 누구냐 그러면 일단 경선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도와야죠. 그리고 전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자승 얘기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승이라는 미스터리. 인물은 조계종의 비리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승이자 정치 승이자 그렇죠. 부패 승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한 이 언론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내용도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소신공예로 막 미화를 그러니까 했는데 미화를 했죠. 소신공예는 소신을 갖고 자기를 바쳤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요. 자기 몸을 태웠다. 불태웠다는 그런 뜻이고 저 1967년 어떤 베트남에서 대회에 대해서 틱광득이라는 스님이 미국과 그리고 월남의 당시에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랬던 모습으로 가부좌로 해서 했던 저기 충격적인 저기 모습이죠. 보이잖아요. 저기. 저럴 근데 수가 움쩍도 않고 사람이 꿈쩍도 저럴 않고 수가 가부좌 그, 채로. 왜냐하면 저게 뜨거우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몸을 치게 모르게 되어 몸 있는데 자체가 그러면 끝까지 가부좌로 해서 그대로 있었던 저걸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틱광등 틱은 석 우리말 우리 식으로 석가모니. 읽으면 석가모니 스님이라는 뜻이고 광동 널리 덕을 편다. 이게 이제 저분의 이 법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저렇게 해서 일종의 성경으로 지정을 63세였던가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63세인가 66세셨는데 아, 저럴 정말 정말 놀라운 거죠. 저것을 우리는 소신공양을 얘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거룩하다. 이걸 무슨 소신공양이라고 요 사체를 태워 먹었다며. 그게 칠장사하잖아요. 칠장사 칠장. 천년 이 사찰이에요. 남의 그 남의 절을 가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나온 유서를 보면 아무개한테 2억 3억 뭐 해가지고 꼬이고 보수해라. 아니 자기가 그렇게 방화를 해놓고 방화한 다음에의 그 뒷수습을 몇 억씩이나 자기 제자들한테 그게 평소에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절 태워서 소신공양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야 참. 소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죽을 수도 있고. 공양이라고 네? 말할 수. 그러니까. 근데 저런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계속 미화하고 그 다음날 당장 윤석열 정권이 무궁화 국민장인가 뭐 훈장을 또 어, 줬어요.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가기도 했고. 갔죠. 아, 그리고 훈장도 아직 이태원이나 훈장도 이런 주고. 데는 한번 오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저 권승 정치승 부패승이 저렇게 됐다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잖아요. 네. 근데 저 훈장을 주고 저런 걸 보면은 저 사실은 누구의 죽음이든지 간에 의문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봐도 아니 그 유서에는 법문이 없어요. 스님의 그 이 소신공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법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또 그다음에 뭐 상좌 스님들을 상자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사적으로 한 개인의 죽음은 사실 한 개인의 물론. 우주가 사라지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놓고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네, 아니에요. 네. 공적 존재로서의 그렇죠. 자승을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 잠언 중에 악인의 죽음은 온 마을이 슬퍼하나 아니 의인의 죽음은 온 마을이 슬퍼하나 악인의 죽음은 온 그렇지 마을이 않은 거죠. 네. 기뻐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생각이 났어요. 참 딱하더라고. 내 마음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여간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 우리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앞에서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걸 보고 내가 나도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게 과한 뚜껑을 덮으면서 그러니까, 평가가 딱 전개가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네. 온 마을에 기쁨이 되고 그러면 어떡할까? 손가락질이 되고 우리가 진짜 깊이 새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저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조계종의 적폐가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것은 권력과 돈과 그런 걸로 주지 인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권력이 집권 권력화되고 이런 것들이 적폐가 오래돼서 이건 너무하다 해서 설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이 60일 넘게 단식을 하셨어요. 그랬죠. 어마어마한. 맞아. 저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그래 조계사 앞에서 그죠? 했는데 그때 가장 제가 뼈 아팠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와서 단식에 참여하고 거기 위로하고 집회하고 때로는 거리를 행진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신문에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은 뭐 전혀 취급하지 않았고 조계동 자체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뭐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지만 저는 옛날 무슨 총무원장 있었어요. 서신현. 그 서의현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사 만화를 시리즈로 계속 서의현. 서의현.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역할을 한 거죠. 뒤집어서요. 쟤 때문에 됐다는 건 아니고 언론이 그렇죠.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나갔는데 저때 싸울 때는 어느 언론 신문 요만큼만 나도 그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힘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그 어떤 이 특권, 기득권 체제에 빨려 들어가. 그게 이제 거기서 네. 부르는 것이 마사지라고 부르더만요. 다 이미 마사지가 다 된 거야. 그리고 또 제가 특정 신문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력한 신문에서조차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신문조차 진보적인 유력한. 네네. 그것이 저는 이게 상당히 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출입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유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검찰도 실제 비판할 마찬가지고. 수가 없는 거죠. 형하고 네. 동일치가 돼버려요. 그리고 같이 했는데 어떻게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출입처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정보를 못 생각하는 얻으니까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를 하다 보면 아주 정말 객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판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도구가 되는 원래 거죠. 기자가 시대와 국민 때로는 인류의 증언자고 기록자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대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 그래서 이해 충돌이 출입처를 일어날 때는 언제나 약간 굉장히 가차 없어야 돼요. 1년이면 1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돌려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하면 그럼요. 반드시 저렇게 네. 되게 돼 있습니다. 저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안될 구조적 거예요.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근데 구조. 이제 그 보면은 명진스님도 자승에게 핍박받은. 그러죠. 대표적인 인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계가 자기를 정화시키지 못한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사실은 불교만은 아니죠. 한국의 종교들이 다 예. 그 모양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자승에 대한 존경심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 도리어 의문을 품게 미스테리지. 하는 거의 죽음이. 미스테리지. 도대체 별별 왜 저래서 생각이 다 그랬을까? 듭니다. 네.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솔직히 그죠. 그다음에 말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이것이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돼버린 그 소신공연을 할 수가 없는 천년의 고찰의 일부를 태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연이라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정말 않는 사회적인 그 공익을 위한다거나 어떤 네. 그 거룩한 뜻이 있어야죠. 그걸 그렇죠. 공양이라고 네,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한 사회의 개혁이나 진보나 어떤 큰 깨달음을 던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불교계가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자기 혁신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지탄과 조롱과 이런 것에 파묻히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쭉 갔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떠나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때문에 그렇죠. 부패한 돈과 이런, 표. 표. 예, 이런 돈. 부패한 종교계에 아부하는 거죠. 그런 건 그렇죠. 좀 자기 비판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건희의 이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이라는 것, 명품 백이라고 흔히를 얘기하는데 명품이라는 그 자체가 분명히 좀 관습적이라서 그렇지만 좀 불편해요. 비싼 거죠, 말하자면. 별것도 아닌데 비싼 뭐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네. 것보다 늘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러니까. 네. 두 개도 때로는 더 붙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거니까는 구체적인 사실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함정 취재라는 식으로 덮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서 한 목적이 뭐냐 하면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선물을 많이 받더라 라는 소문이 났고 정말 그래하고 확인차 저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받았던 거죠. 그리고 뭐 또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가져요. 자꾸 몇 번 있었다는 거죠. 앞에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난해 그렇지. 9월의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을 찍은 내용을 보면 일종의 뇌물이라 그러나요? 되나요? 선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조공하는 사람들 쭉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날만 그랬던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부속실, 제2부속실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들을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있지도 않고. 그 이유가 나온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고 대통령의 부속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 거죠. 근데 난리가 나니까는 그다음에는 무슨 반환 창고에다 넣었다고. 근데 이게 지난해 9월이에요.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 이 전 국민들이 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구경 계속 좀 하자. 우리 좀 안평 계속 보고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라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옷과 노란 혁명, 신발과 옐로우 레볼루션이 끝날 때 이멜다가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옷과 드레싱룸에 갔더니 가방과 구두와 옷 그 구두가 아주 구두가. 어마막지했지. 네. 몇백 컬러가 쫙 가지런히 명품 구두가 이런가. 아이고 나 그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는 이 그림도 보면은 이제 보물 창고로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이번에 그 카메라가 보여준 장면도 보면 금융위원회 누굴 이렇게 넣는 것도 자기가 막 정하고 그거 보면 뭐 하는 거지 저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탁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는 그렇지만 거기 쭉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청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탁의 내용이 뭐였을까? 여기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코멘트하는 사람들을 이 말 이런 하기도 얘기는 싫잖아. 정말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하지만 싶지. 안 할 수가 없지. 이 근데.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가. 그렇지. 얘기를 그리고, 해야 돼. 예, 그리고 얼마나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죠. 이거 말을 하지만 정말 비참한 심정, 뭐 이런 참담한 얘기까지 해야 돼요, 심정으로 우리가. 하지만 얘기한다는 걸 근데 말씀드리고.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공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건희 특검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거기에 이것도 같이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못하지. 그렇죠. 도이치 모터스 이건- 그게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돼. 아니, 그럼 또 한번 이제 추가 뭐 복잡하다네. 특검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얼마나 아니 뭐 아무튼간에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이지. 매일 떠들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매일 떠들어요. 김영란법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장 그것에도 문제가 되는 그건 것이고. 금방 저거는 뭐 네, 네. 저촉이 되죠. 아, 근데 저거 아니 저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 조그만 그것도 못 받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저 대통령 그거 안 부인이라는 돼요. 사람이 저거는 현행범이잖아요. 명백하게 현행범. 현행범이고 그리고 또 그때 가장- 현행범이었고 지금은 현행범은 아니고. 그때 그 현행범인 거죠. 그렇지 그때 현행범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가 운영의 저런 방식으로 누군가 외부인에게 성을 받고 그것도 지금 대통령실이 궁색하게 얘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들의 정체야?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아? 아니 지금 하고 고속도로 매일- 종점 바꾼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공공지구 그러니까는- 때 세금 한 푼 안 그렇죠. 내고 고속도로 네. 종점 그- 바꾸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아이고, 거예요. 이런 매우 말할 수 탐욕스럽고 없지. 불법적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엎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을 그 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받고 그게 지금 저촉이 돼가지고 그뿐만이 처벌을 아니라 받는 이제 사실은 민생의 차원에서 보자면 돈 얼마 없어서 자살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당해야 되는 사건이 저게. 그런데 그것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 우리 강릉 고문도 얘기하기 창피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한반도의 현실, 미래 산업, 미래 교육 이런 걸 얘기해야 될 판에 저런 식으로 우리 시간과 우리 역량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정리해서 법에 조처를 받아야 됩니다. 가만 있어봐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맞아. 비리수사처라 갖고 지금 공직자. 김건희는 공수처 대상이 안 되는가? 그렇죠. 그게 안 되겠는데. 네, 안 되는 근데 거죠. 고인이라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무조건 돼야 될 것 아니, 같거든. 저 공수처에서 해야 돼. 김혜경 씨 보세요. 아, 그건 후보자 대통령 부인이잖아. 네. 그런데 그럼 공수처법을 고쳐야겠구만. 이 부인들. 그래 이렇게 뿐만이 하는 아니라 걸 저게 막아야지. 이제 부속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런 게 다 공적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 그 공적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받게 돼 있는. 아, 그렇죠. 저런 네. 공적 인간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 무시로 탈 수 네, 있는 네. 사람인데, 아니 심지어 저 중간에도 막 정상들 모임 정상회담하는데 옆에 앉잖아. 자기 마음대로 앉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중앙에 막 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앞에 막 가. 정상인데. 나는 공인이 아니다 할 수가 없지. 네.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검찰 개혁과 관련한 책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뭐 이거보다 유명하고요. DK 눈물은 오래전에 썼던 책을 개정판을 해놓고 최근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심정 또 이 법과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책이고요. 참고로 DK는 정의의 여신. 그렇죠. 네, 네, 이름입니다. 정의의 여신이고 이렇게 한 손에는 하고 있는 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 저울 그리고 눈을 가렸다는 가리고. 거. 예. 근데 우리나라의 DK의 동상에는 칼이 없어요, 그죠? 천칭만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가렸던 그런 건데 아무튼 그리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서
메모처럼 썼던 글들을 책으로 냈어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했던 믿어준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 부부 두 분이 낸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읽히고 있고 이 정치검찰의 탄압과 폭력이 한 가족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계속 징계를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꽃은 무죄다인데 저하고 박재동 화백하고는 북콘서트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축소도 했는데 그 꽃은 무죄다 그래서 제목이 좀 놀랍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꽃 전문가예요. 꽃을 대단히 부인과 같이 예. 뭐 모르는 꽃이 별명이 없고. 꽃게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개코래 자기가 꽃을 꽃의 향기를 맡아서 꽃을 찾는. 근데 이 꽃과 관련해서 세상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로가 루이 16세를 처단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로베스피에르가 그러니까 루이가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유죄다.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딱 그걸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이성윤이 유죄면 그러니까 유죄. 저자들은 윤석열과 등등 일당입니다. 저자들이 무죄면 꽃이 유죄가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저자들의 유죄를 선포하고 꽃이 무죄인 것을 그러네. 밝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네. 저자의 네. 장명법을 읽으셨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또 장관이 낸 책은 장하리입니다. 참 장하리. 정말 장하다잖아. 네. 대견하다.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게 본인이지 본인 사실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 윤석열 일당들이 저질렀던 이야기들을 일종의 팩션 형태로 쫙 썼어요. 보면은 소설 형태로 써야 또 이게 더 사실 좀 같아. 그리고 안전 원래 법적으로는 팩션, 안전하고 물론이죠. 그다음에 내용을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날도 이제 현장에서 좀 축소를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읽어봐야겠다. 추미애로 해서 이 계획 정치, 정치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격려를 했고 그래서 정치혁명 당장 하리 이렇게 장하리.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만은 디자인도 참 좋아. 네, 그래서 소설 작가가 됐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현장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책들 우리가 이제 그 한 손에는 촛불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이라는 구호를 들고 우리 학습 공동체니까는 그래서 책을 알리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의 윤미향과 나비의 꿈 계속 알리고 있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 인간의 삶과 진실에 대해서 뜨겁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촛불 그리고 사람들 이호 작가의 이 촛불 사진들이 다 들어있는데 굉장히 책이 커요. 오늘 실물을 좀 가져왔으면 했는데 촛불의 바다 볼 때마다 네, 너무 좋아. 우리 정말- 저 디자인을 한 그 박찬우 작가도 그렇죠. 정말 대단해. 네. 정말 좋네. 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널리 알려주시고 저 책은 우리 촛불 행동의 존재를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굉장히 귀하고요. 저 책을 낸 내일 여는 책에 김한중 대표가 수익의 절반을 촛불 행동에 기부한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책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애쓰셨네. 네. 언제 또 번역까지 했어. 그래, 이렇게 바쁜 사람이. 하워드 진 다 아시죠? 미국 민중사를 쓴 미국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또 사회활동가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고 살아계실 때 저하고 교류도 있었고요. 이분의 책을 또 과거에 제가 한 권 또 번역하기도 했고 소설을 바꾸라는 저게 원래의 제목은 진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Truth has
A Power of Its Own이라고 하는 건데 소설을 바꾸라는 제 1장의 제목을 책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저럴 때 서사는 에픽이에요. 그렇죠. 에픽 또 내러티브 뭐 이런 내러티브. 건데 그런 건데 내러티브. 근데 이게 보면은 미국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역사 영웅들이 아닌 보통의 시민들이 어떻게 미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중심이 돼서 소설을 바꾸라 하는 그런 일장이 있고요. 그다음 민중의 봉기 항쟁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이화 선생이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신 거지. 그렇죠. People's History 맞습니다. 민중사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워드진의 그 유명한 책이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그렇죠, States, 그렇죠. 미국 민중사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나왔을 때 지금은 미국의 대학의 일종의 교과서처럼 쓰여요. 바뀐 거죠, 세상이. 민중의 봉기와 항쟁, 장기 19세기, 그 다음에 3장은 민중은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진짜 이분이 행동하는 우리가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회 현장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그럼요. 있었고요. 전미 세계 강연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 미국 20세기의 비판적인 지식, 또 직접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러네. 특히 민중은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촛불행동, 촛불 국민들의 자기조직화의 과정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저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 요청을 했고 또 제가 번역하면서도 이거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큰 경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책에 옮긴 이후의 서문으로도 쓰긴 했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하워드는 저런 얘기를 남겨요. 조직화, 끈질긴 투쟁, 도덕적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강자들과 다른 힘을 만드는 요소다. 그렇죠. 저 네 가지가 우리들의 힘이지 뭐.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하고 저걸 있는 갖고 산 건데. 네,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소설을 바꿔라. 그런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이 토요일 12월 9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모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갑니다. 모의자 관저로 가자 대통령실로 해서 이번 토요일 저렇게 또 우리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눈을 제임스 제임스 딘처럼 뜰래니까 힘이 들어가고 가죽 잠바도 입었는데 좀 어깨 힘을 좀 한번 우리 딱 세우고 각자 한번 폼 한번 잡아볼까요? 자기 나름대로 아이, 폼을. 또 뭐, 그래도 한번 그까지 안 해. 그래도 네. 한번 제임스 딘이라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로 물 안 들어가며 나는 존 트러볼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춤춰야 되나 이렇게? 안 돼. 예. 이게 역시 그 표정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지. 제임스 딘은 그래도 자 우리 이제 진짜 에덴의 동쪽 그 예. 포스터 한 장. 자 오늘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격의 촛불 삼총사 새 스튜디오에서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